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솔직히 한번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때가 언제였나요? 지금 바로 떠오르시나요?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날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날입니다. 60이 넘어 혼자 되신 분은 마음 먹으면 매일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혼자라서 외롭거나 슬픈 게 아니고 인생 중에 가장 찬란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독립하고 이제 온전히 자신을 위한 인생을 마음껏 사실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게 축복인 걸 모르고 계세요. 혼자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가슴이 턱 막히고 먹먹해져 옵니다. 자식들은 매일 걱정하고 친구들은 안쓰럽게 봐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혼자서 아프면 누가 돌봐줘? 그대로 쓰러져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 하고요. 사람들은 참 나쁩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가 무서워서 매일 약속 잡고 친구를 찾고 자식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너무 외로워서 재혼을 하기도 하지요. 이런 분들은 과연 행복해지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행복해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눈치 보며 살고 계십니다. 주변에 보면 힘들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아픈 현실입니다. 자식과 살면서 눈치 보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에 걸리신 분, 재혼했는데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털리고 이전보다 훨씬 불행해지신 분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전보다 훨씬 괴로워지신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사는데 인생에서 자신은 없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한 선택인데 결국 진짜 외로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60 넘어서 혼자 사는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활기차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자신 스스로를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 대추차를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 복지관에 가서 인기 있는 트로트 노래를 배우고 도서관 가서 좋아하는 소설책도 봐요. 오후엔 마트에 가서 먹고 싶은 단팥빵 3개와 참외 딸기를 사오며 콧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분들은 매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인생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굴에서 행복한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같은 노후인데 누구는 천국이고 누구는 지옥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네, 물론 천국이시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혼자 사는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찬란하게 살 수 있는 분명한 길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누른 후 댓글에 숫자로 1번을 꼭 적어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고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3세 김순자 씨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순자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6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먹을 것도 넉넉하고 며느리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행복해 보이는 노년이었어요. 그런데 순자 씨의 하루는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 며느리 기분이 어떨까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도 될까? TV 소리가 너무 크진 않을까? 식사 시간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닐까? 그 집에서 40년을 살고 2 아들을 키운 순자 씨가 매일 아침 손님처럼 눈치를 봤습니다. 어느 날 밥상에서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에 이건 좀 짜네요 라고 말했더니 며느리 얼굴이 굳는 걸 봤어요.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짜도 맛있다고 했어요. 싱거워도 맛있다고 했어요. 그게 편하니까요. 그렇게 말들이 속으로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밥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려고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국그릇을 내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아들은 그 눈물을 보지 못했어요. 이미 며느리와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방에 홀로 누운 순자 씨는 천장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아, 나는 이 집 가족이 아니구나. 40년을 살고 자식을 낳고 키운 이 집에서 나는 지금 그냥 동거인이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깨달음이 슬픔이 아니라 하나의 해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결심했어요. 독립하자. 내 집을 마련하자. 3개월 후 순자 씨는 작은 투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자녀들은 반대했지만 순자 씨는 단호했어요.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이삿날 아침 작은 짐을 차에 싣고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는데 순자 씨는 생전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물리적으로 짐이 가벼운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내내 짓누르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고요. 거리를 걸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게 그렇게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외로웠대요. 내가 잘한 걸까? 혼자 사는 게 맞을까? 밤이 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집이 낯설었어요. 손자 뛰어다니는 소리도 그리웠고 아들 목소리도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커피를 내려 마시며 TV 소리를 크게 틀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점심은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나물 많이 넣은 비빔밥을 먹었어요. 김치랑. 간단해도 맛있었어요. 내가 선택한 밥이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것이라고요. 순자 씨는 그때 처음으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70이 넘어서 작은 투룸에서 혼자 먹는 밥 한 그릇 앞에서.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아들과 관계가 오히려 좋아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예전보다 훨씬 편해요. 아들도 말합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매일 봐서 서로 불편했는데 이제는 가끔 보니까 더 반가워요. 거리가 사랑을 지켰습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 지치는 것보다 떨어져 살면서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사랑일 수 있어요. 그 그리움이 쌓여 가끔 만나는 날의 밥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0세 박영희 씨예요. 영희 씨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뇌졸 중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남편이 즐겨 앉던 소파 한 귀퉁이, 남편의 칫솔이 꽂혀있던 욕실, 선반, 현관 앞에 놓여있던 남편의 슬리퍼. 그 모든 것들이 영희 씨를 울렸습니다. 밥을 두 사람분으로 짓다가 혼자라는 걸 깨닫고 멈추는 순간, 2개 놓던 수저를 하나만 놓는 순간, 그 순간들이 얼마나 아프고 낯선지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어떻게 살아요? 영희 씨는 고민했지만 결심했습니다. 일단 혼자 살아보자. 안 되면 그때 가자. 처음 석 달이 가장 힘들었어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이불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격도 별로였던 남편이 왜 그렇게 그립던지요. 남편이 꿈에 나왔다가 눈을 뜨면 없고, 라디오에서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가 나오면 발걸음이 멈춰지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된장찌개나 끓이자 싶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남은 두부와 애호박을 꺼냈어요. 혼자이니까 대충 끓였습니다. 냄비에 된장을 풀면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런데 된장 익는 냄새가 올라오는 순간 갑자기 배가 고팠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된장찌개에 말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맛있었습니다. 진짜로요. 영희 씨는 그 순간 멈췄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맛있지? 그리고 알았습니다. 천천히 씹어서였어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으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끓인 밥이라서. 그리고 지금 이 냄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오롯이 나여서. 영희 씨는 그 된장찌개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치울 이유도 어딘가 가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 조용함이 처음엔 낯설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영희 씨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이게 평온한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고요함을 외로움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날 이후 영희 씨는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작은 냄비예요. 혼자 분량이에요. 그런데 그 냄비에서 올라오는 된장 냄새가 매일 아침 영희 씨를 살아있게 해줍니다. 어느 날은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는 40년 동안 이 된장찌개를 누구 입맛에 맞게 끓였지? 남편은 짜게, 아이들은 싱겁게, 시어머니는 건더기 없이. 그런데 지금 이 냄비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맛이 들어있어요. 처음으로요. 영희 씨는 그 생각을 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70살에 작은 냄비 앞에서 처음으로 내 입맛의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고독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영희 씨는 40년을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온전히 나로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되고 나서야 처음으로 자신을 만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60대 후반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드디어 자신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밝아요. 웃음이 많아졌어요. 전화할 때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제가 더 행복해요. 영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는 것을 70이 되어서야 몸으로 알게 됐다고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산도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행복한 모습 그 자체였어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72세 최영순 씨예요. 영순 씨는 평생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동해 바다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남편은 바다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늘 나중에 혼자라도 가야지 생각만 했습니다. 그 나중이 어느새 70이 됐어요. 어느 날 영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바다 가자. 그냥 혼자 버스 타고 바다로 갔어요. 바닷가 작은 민박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이른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민박 창문을 열었더니 바다 냄새가 코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어요. 영순 씨는 그냥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혼자서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에 앉아 있었어요. 동쪽 수평선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번지고 금빛이 물들고 그리고 해가 올라왔어요. 영순 씨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진짜 기쁜 눈물. 왜 눈물이 나는지 영순 씨 자신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났어요. 한참을 울다가 영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진작 올걸. 왜 이걸 미뤘을까? 이 바다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 바다가
내가 오기만 기다렸는데. 영순 씨는 그날 바다 앞에 앉아 또 하나를 깨달았어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나중에 가야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말해야지. 그 나중들이 얼마나 많이 오지 않았는지를요. 민박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순 씨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보고 싶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고 있을 시간이었는데도요. 야, 나 지금 바다 왔어. 혼자. 친구는 놀랐어요. 뭐, 혼자? 둘이 한참 웃었습니다. 새벽 바다에서 혼자 와서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웃는 72살. 그게 영순 씨의 새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순자 씨, 영희 씨, 영순 씨.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하게 된 것들이 있어요. 혼자가 된 후 삶이 달라진 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을 내가 여는 겁니다. 눈을 뜨면 핸드폰보다 창문을 먼저 열어보세요. 오늘 하늘이 어떤지, 오늘 공기가 어떤지를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 10분이 하루 전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해줍니다. 순자 씨가 독립한 첫날 아침에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창문을 열고 오늘 날씨 정말 좋네 하고 혼자 말한 것. 그 한마디가 새 인생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 속을 걷는 겁니다. 공원이면 충분해요. 이어폰을 빼고 그냥 걷는 거예요. 새소리, 바람소리, 발 아래 낙엽 소리를 그냥 듣는 것. 그게 명상이에요. 약이 필요 없어요. 20분만 걸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겁니다. 영희 씨의 된장찌개처럼요. 요리도 좋고, 뜨개질도 좋고, 화분 가꾸기도 좋아요. 손을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이 조용해집니다.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어져요. 네 번째는 하루에 딱 한 줄씩 쓰는 겁니다. 오늘 좋았던 것 하나요.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공원에서 고양이를 봤다.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이렇게요. 그 한 줄이 쌓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는 거울 앞에서 나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오늘도 잘 살았어 하고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시면 달라집니다. 거울 속 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나의 편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에요. 여섯 번째는 작은 목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오늘 20분 걷기, 이번 주 책 한 권, 이달에 가보고 싶던 카페 한 번. 목표가 있는 하루와 없는 하루는 완전히 달라요. 영순 씨가 바다를 결심한 것도 따지고 보면 작은 목표 하나였습니다. 오늘 바다 가자. 그 한 문장이 새 인생을 열었어요. 일곱 번째는 새로운 걸 하나 배우는 겁니다. 그림도 좋고, 악기도 좋고, 요리도 좋아요. 배우는 동안은 나이가 없어요. 그냥 배우는 사람이 됩니다. 뇌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요. 여덟 번째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는 겁니다. 복지관 봉사도 좋고, 이웃 말벗도 좋아요. 내가 드리는 위로가 나한테도 옵니다. 남을 위로하면서 나도 위로를 받거든요. 아홉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것 세 가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괜찮아요.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친구 목소리를 들었다. 그 세 가지가 내일 아침을 다르게 열어줍니다. 열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냥 창가에 앉아서 멍 때리는 것, 하늘 바라보는 것, 눈 감고 조용히 숨 쉬는 것. 이 비움의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 시간이 채워져요. 영순 씨가 새벽 바다 모래사장에 그냥 앉아있던 그 시간처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시간이 10년치 위로가 됐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순자 씨는 요즘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아들 가족을 만납니다. 예전엔 매일 봤지만 눈치를 봤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보지만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손자가 달려들면 진심으로 안아줘요. 예전에는 그 손자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뛰어다니나 싶었는데 지금은 그 작은 팔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달 동안 쌓인 그리움이 그 포옹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아들이 지난달에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가 혼자 사신 후로 저도 엄마가 더 보고 싶어졌어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영희 씨는 오늘도 아침에 작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요. 두부를 썰면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가 나왔습니다. 예전엔 그 노래가 나오면 발걸음이 멈춰졌는데 오늘은 그 노래를 들으며 두부를 썰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움과 평온이 같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그립지 않은 날은 없어요. 하지만 그 그리움이 이제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게 해줘요. 영순 씨는 지난주에 또 바다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엔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갔어요. 둘이 새벽 해돋이를 봤습니다. 수평선 위로 해가 올라오는 순간 친구가 영순 씨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손을 잡고 해가 뜨는 걸 봤습니다. 영순 씨는 말합니다.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예요. 72살에 새벽 바다에서 친구 손잡고 해 뜨는 걸 보는 것.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세 사람이 같은 대답을 했어요. 이게 처음으로 내 삶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빛나는지 아세요? 70이 넘어서 혼자가 되고 나서 드디어 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완성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자식 집에서 눈치를 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순자 씨가 그랬어요. 40년을 산 집에서 손님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은 투룸에서 세상에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처음 일주일은 외로울 거예요. 하지만 그 일주일만 버티면 창문 너머로 다르게 보이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이 계신가요? 영희 씨가 그랬어요. 2개 놓던 수저를 하나만 놓는 그 아픔을 알아요. 충분히 아파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이 이상하게 맛있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새 삶의 시작이에요. 그 맛을 기다려주세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중에 하려고 미뤄두신 게 있으신가요? 영순 씨처럼 오늘 가세요. 오늘 전화하세요. 오늘 말하세요.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께 주어진 가장 확실한 선물이에요. 60세 이후 혼자가 된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이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드디어 자신의 행복한 시간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살던 시간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위해 살아갈 시간이 온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이 조용한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아름다운 계절일지도 모릅니다. 순자 씨처럼 눈치 보던 방에서 나오셨든, 영희 씨처럼 빈자리가 너무 커서 한동안 울고 계셨든, 영순 씨처럼 가고 싶은 바다를 오래 미뤄두고 계셨든, 지금 이 자리가 늦은 자리가 아닙니다. 드디어 도착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작은 용기 한 조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혼자 사시는 부모님께,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고 하시는 친구분께 단톡방에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들려주세요. 오늘 세 분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닿은 장면이 어디였는지요? 우리 가족끼리라는 말에 국그릇을 내려다보던 순자 씨였는지,
혼자 끓인 된장찌개가 처음으로 맛있었던 영희 씨의 그 점심이었는지, 새벽 바다에서 친구 손잡고 해 뜨는 걸 보던 영순 씨의 그 순간이었는지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지금 비슷한 자리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왜 이렇게 허탈하지?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가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좋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화벨 소리가 나서 그 이름이 뜨면 받기가 싫어지는 그 감각. 만나고 오면 기뻐야 하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오히려 무거운 그 느낌. 하지만 여러분, 그 느낌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정확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70세 이후에 왜 반드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친구가 내 노후를 조용히 망치고 있는지, 그리고 죄책감 없이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는지를 끝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지금 계신 지역이나 숫자 2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고 저도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말 중 하나가 친구가 재산이다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외롭지 않으려면 사람을 많이 사귀어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말에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하려 합니다. 친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관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노년에는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한 문장을 영상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노년에는 관계가 기쁨이 아니라 체력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사람을 만나고 나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젊을 때와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웃고 얘기하고 돌아왔을 때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다음 날까지 몸이 무거운 경험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게 노화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무시하고 예전처럼 관계를 유지하려 할 때 우리는 조용히 소리 없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이어도 내 노후를 흔들면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이건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지혜입니다. 70세 이후에 왜 관계 피로가 급격하게 커지는가, 이걸 이해하면 왜 친구를 줄여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예산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 셋과 저녁 먹고 노래방까지 갔다가 다음날 멀쩡하게 출근했습니다. 그때는 에너지 예산이 넉넉했습니다. 어떻게 써도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70이 넘으면 이 예산이 훨씬 줄어듭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체력이, 감정이, 정신력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친구 한 명 만나는데 예산의 절반을 쓰면 나머지 하루가 비어버립니다. 손자와 놀아줄 여력도, 산책 나갈 힘도, 좋아하는 드라마 볼 집중력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 소화력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너 요즘 살쪘지? 한마디 해도 웃고 넘겼는데 지금은 그 말이 집에 돌아와서도 귀에 맴돕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낮에 들은 그 말이 떠오르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곱씹게 되고 괜히 서운해지는 경험. 이게 약해진 게 아닙니다.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감정 처리 방식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고립의 공포 때문에 불편한 관계도 붙잡는 현실입니다.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은 친구인데도 그래도 연락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이 사람마저 없으면
나는 정말 외로워지겠다는 생각 때문은 아닌가요? 이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함정입니다. 고립이 두려워서 붙잡는 관계는 고립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필요한 관계를 찾을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좋은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노후를 조용히 망치는 4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혹시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할 사람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비교하는 친구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72살 김선자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선자 씨에게는 30년 지기 친구 정 씨가 있었습니다. 둘이 같은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고 남편 회사 생활을 비교하며 살아온 사이였어요. 그런데 60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 만날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승진했어. 딸이 강남에 아파트 샀다더라. 우리 남편은 건강검진 결과가 아주 좋아. 처음에는 그냥 자랑이라 생각하고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돌아오면 자꾸 비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아파트도 없는데 나는 무릎이 아프고 남편은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다 내가 못난 탓인가 싶어지는 거지요. 선자 씨는 결국 그 친구를 만나고 온 날이면 꼭 그날 저녁 혼자 울었다고 했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만나고 나면 꼭 울었습니다. 그게 반복됐습니다. 그제야 선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비교하는 친구의 문제는 의도가 나쁜 것과는 다릅니다. 정 씨는 자랑이 아니라 그냥 사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비교심을 심고 감사했던 내 일상이 초라해 보이게 만드는 구조. 노년의 자존감은 젊을 때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삶의 의욕까지 함께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삶을 자로 재어 내 삶을 측정하는 자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영원히 알 수 없다고. 그 자는 항상 내 삶이 짧게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돈 문제를 흐리는 친구입니다. 이 유형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75살 이명자 씨 이야기입니다. 명자 씨는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고향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나 좀 도와줘. 딱 1달만. 자식한테 말하기 창피해서 그러는데 너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 명자 씨는 거절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3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1달 후에 갚겠다고 했는데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명자 씨가 먼저 전화를 하니 친구는 조금만 더 기다려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공동구매 얘기가 나왔고 이거 나랑 같이 하면 1달에 몇십만 원씩 들어온대라는 투자 얘기도 나왔습니다. 명자 씨는 결국 그 친구한테 1,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미안해.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을게라는 말을 하고 있답니다. 명자 씨는 말합니다. 돈보다 더 아픈 게 그 사람이 아직도 나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돈을 잃은 것도 아팠지만 50년의 우정이 그렇게 쓰인 것이 더 아팠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수입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한 번 잃은 돈은 다시 벌 방법이 없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돈을 잃고 친구도 잃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강요하는 친구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1살 강명희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힘든 사람이었어요.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몸 문제, 돈 문제.
전화를 하면 언제나 하소연이 먼저였고 명희 씨는 늘 들어줬습니다. 한 번도 먼저 끊은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한테만큼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해 겨울, 명희 씨가 먼저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진단이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명희 씨가 전화를 건 사람이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50년 가까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던 그 사람. 수화기 너머로 친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5분이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 나는 말이야. 나는 더해. 나는 요즘 어깨도 아프고 혈압도 올랐는데 명희 씨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파서 우는 건지 서러워서 우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 씨는 오래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었을까? 50년 동안 나는 들어주는 역할이었고 내가 힘들 때는 들어줄 사람이 없었구나. 감정 쓰레기통 친구는 관계를 일방적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이 고정되는 거지요. 노년에는 나도 위로받아야 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내가 버텨주는 역할인 관계는 내 감정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결국 외로움을 더 키웁니다. 지금 이 이야기 중에 얼굴이 떠오르는 분 계시지요? 계속 들어주세요. 네 번째 유형은 나를 젊은 시절 역할로만 보는 친구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73살 윤정자 씨는 50대에 같이 일했던 동료를 친구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정자 씨를 야, 너 그때 회사에서 제일 독했잖아. 지금도 그렇지?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자 씨는 달라졌어요. 예전에 강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조용히 살고 싶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소소하게 텃밭 가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항상 내가 그럴 사람이야?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그 패기 다 어디 갔어?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계속되자 정자 씨는 그 친구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텃밭에 앉아있는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의 삶이 훨씬 더 나에게 맞는 삶인데 나를 과거의 역할로만 기억하는 친구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노년의 나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서입니다. 어르신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그 사람도 외로울 텐데, 내가 끊으면 너무 야박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이 죄책감 당연합니다. 오히려 이 마음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그동안 따뜻하게 살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착한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든 걸 알면서도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관계 정리는 배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남에게 친절하기 전에 내 삶에 먼저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에게도 친절할 수 있고, 내가 평화로워야 진짜 친구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 만남의 횟수를 줄이는 것, 연락 빈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면 되는지
현실적인 5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단계는 만나고 난 뒤 감정을 기록하는 겁니다. 거창한 일기 쓰기가 아니에요. 핸드폰 메모장에 이름 적고 만나고 나서 기분이 가벼웠는지, 무거웠는지 딱 한 줄만 써보세요. 한 달 해보시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힘든지가 딱 보입니다. 감이 아니라 기록이 답을 줍니다. 2단계는 횟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에 2번 만나던 사람을 1번으로 줄이고 1번 만나던 사람을 2달에 1번으로 줄이는 거예요. 서서히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3단계는 경계선 문장을 준비해 두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거절의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문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첫째, 나는 요즘 건강 관리를 좀 집중해야 해서 만남을 많이 줄이고 있어. 둘째, 돈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나는 섞지 않는 편이야. 미안해. 셋째, 나는 지금 좀 쉬어야 해서 다음에 연락할게. 이 3문장만 외워두셔도 대부분의 불편한 상황을 품위 있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4단계는 대체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관계를 줄이면 생기는 빈자리를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아침 산책, 도서관 나들이, 복지관 프로그램, 취미 모임. 이런 루틴이 생기면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루틴 안에서 새로운 만남이 생깁니다. 5단계는 깊은 관계 1~2명, 많아도 3명만 남기는 겁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건 많은 친구가 아니에요. 언제 전화해도 받아주는 한 사람, 같이 밥 먹고 아무 말 없어도 편한 한 사람, 내가 아프다고 하면 많이 힘들겠다고 먼저 말해주는 한 사람. 이런 관계가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친구를 줄이면 더 외롭지 않나요? 이 질문 당연히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뒤집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친구가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으신가요? 전화하면 반갑게 받아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아프다고 했을 때 달려와 줄 사람은요? 많은 연락처가 있어도 진짜 외롭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로움은 사람 수에서 오지 않습니다. 관계의 질에서 옵니다. 서로 진심으로 연결된 느낌, 내가 이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있을 때 외롭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10명이 동시에 줄 수 없습니다. 1명, 2명이 주는 겁니다. 이제 강명희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울고 난 후 명희 씨는 천천히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친구의 전화를 1순위로 받지 않기로, 한 번에 한 통화로 끝내기로.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야박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 시간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저녁 6시가 되면 그 친구 전화가 올까봐 괜히 긴장했는데 이제 그 시간에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게 됐습니다. 텃밭에서 고추를 따다가 혼자 고추장을 담그게 됐습니다. 주말에 복지관 요가 수업을 등록했는데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만나고 오면 왠지 기분이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명희 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노래를 듣다가 명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평화구나. 이런 저녁이 내 삶에 있었던가. 관계 하나를 정리했을 뿐인데 저녁이 돌아온 겁니다. 하루가 달라진 겁니다. 삶의 온도가 달라진 겁니다. 명희 씨는 말합니다.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는 맞지 않는 관계였던 거예요. 거리를 두고 나서야 그 사람도 나도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닿았으면 합니다. 비교하는 친구 앞에서 작아졌던 선자 씨, 50년 우정에 1,500만 원을 잃은 명자 씨, 가장 힘든 날 혼자 울어야 했던 명희 씨, 그리고 텃밭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던 정자 씨. 이분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하게, 성실하게,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남은 시간을 내가 고르는 일입니다. 내 저녁을 되찾는 일입니다. 내 하루의 온도를 내가 정하는 일입니다. 그 선택을 하기에 여러분은 너무 많이 기다려 오셨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해도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미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혹시 만나고 나면 꼭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반대로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오히려 삶이 가벼워진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도 그런 친구 있어요. 한마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혼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께 큰 위안과 힘이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안도감도 주고요. 그 안도감이 때로는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자식은 당신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3,924명이었습니다. 하루에 1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있었습니다. 연락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자식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식의 사랑이 당신의 하루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밥을 먹여줄 수는 있어도 외로움까지 먹여줄 수는 없습니다. 곁에 있어줄 수는 있어도 당신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을 지킵니까?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고, 가정 지키고, 일하고. 그런데 막상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쌓아둔 것이 없습니다. 그 막막함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막막함에서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 살아보니 자식보다 훨씬 더 든든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 당신은 그 해답을 얻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자식만 잘 키우면 된다고. 자식이 잘 되면 내 노후도 괜찮을 것이라고.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 참고, 입고 싶은 것 참고, 쉬고 싶을 때 참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 그 자식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있고, 자기 빚이 있고, 자기 걱정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부모의 하루를 매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 반갑고 방문 한 번이 기쁘지만 그것만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재산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병원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명예는요. 명예는 퇴직하는 날 함께 사라집니다. 퇴직하고 나서 이전 직장에 전화 한 통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내가 그곳에서 얼마나 빨리 잊혀지는지를. 그것이 씁쓸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막막해집니다. 긴 세월을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나를 지켜줄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그 막막함.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막막함에 답을 드립니다. 이 6가지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건강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돈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몸이 괜찮으면 다른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을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압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18년 동안 방대한 저작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몸을 아끼는 습관을 꼽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과식을 피하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 이것이 강진의 험한 유배지에서도 그를 무너지지 않게 한 기반이었습니다. 몸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답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문제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74세 오인숙 씨는 젊은 시절 몸을 혹독하게 썼습니다. 밭일, 집안일, 자식 뒷바라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8살에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6개월 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 6개월이 오인숙 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걷지 못하니까 밖에 나갈 수 없었고,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사람을 만날 수 없었고,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하루하루가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오인숙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몸을 얼마나 함부로 썼는가. 이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도록 내버려 둔 것이 결국 나 자신이었구나. 회복하고 나서 오인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짧았습니다. 동네 한 바퀴도 힘겨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숨이 찼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걷는 것이 약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귀찮아도 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처마 밑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1시간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오인숙 씨는 74인데 동네에서 가장 걸음이 빠른 할머니로 통합니다. 이웃들이 따라오다가 뒤처질 정도입니다. 그 걷기가 그녀의 하루를 열고 기분을 만들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만들어줍니다. 걷다가 만나는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계절이 바뀌는 것을 발로 느끼는 감각, 땀이 식을 때의 상쾌함. 이 모든 것이 매일 아침 30분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은 관리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30분 걷는 것, 자고 싶을 때 충분히 자는 것, 먹고 싶은 것만 먹지 않고 몸이 필요한 것을 먹는 것, 아프면 참지 않고 병원에 가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식은 내 몸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이 몸은 오직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킨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돈입니다. 정확하게는 내 생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돈입니다.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존엄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외면하면 더 큰 고통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돈 이야기를 꺼리십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불편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 뒤에는 더 근본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불안. 돈이 없으면 자식 손을 벌려야 합니다. 자식 손을 벌리는 순간 그 관계는 달라집니다. 눈치가 생기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고 자식 앞에서 작아집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기꺼이 드립니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양쪽 모두 힘들어집니다. 자식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부모는 눈치를 봅니다. 그 눈치가 쌓이면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이 서운함이 되고 그 서운함이 원망이 됩니다. 돈 문제 하나가 평생의 정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입니다. 반면 돈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돈이 있을 때 사람은 당당해집니다. 자식에게 전화할 때 돈 이야기가 없으면 그 전화가 훨씬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안부만 묻고 웃고 끊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훨씬 건강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1세 장병학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줄였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불필요한 것을 사지 않고 작은 텃밭을 가꿔서 채소를 직접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장병학 씨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직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그 돈 있으면 손주들 과자나 사줘라 했습니다. 아들은 섭섭한 듯 하면서도 그 말을 들을 때 표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뭔가 안도하는 얼굴이었다고. 아들도 짐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장병학 씨는 연금 안에서 충분히 살고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그러나 부족하지 않게. 가끔 아들 내외가 오면 오히려 장병학 씨가 밥을 삽니다. 지갑을 꺼내면서 별것 아닌 듯이 오늘은 내가 쏜다 합니다. 그 밥 한 끼가 장병학 씨에게는 자존심이고 아들에게는 존경심이 됩니다. 아들이 나중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늙고 싶다. 그 말 한마디가 장병학 씨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의 전부였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생활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책임이 노년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작게라도 모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작은 실천이 쌓여서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 무기는 친구 한 명입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명입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한 사람, 전화하면 반가운 목소리로 받아주는 한 사람, 힘들다고 말했을 때 다 안다는 듯이 들어주는 한 사람. 그 한 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노년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독사 통계를 기억하십니까? 하루에 10명 이상이 혼자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들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소가 80년 넘게 추적 연구를 해온 결론이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재산도 건강도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깊은 관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훨씬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넓은 것이 자산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넓은 인맥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바빠서 연락이 끊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명의 가벼운 친구보다 1명의 깊은 친구가 낫습니다. 100번의 가벼운 안부보다 1번의 진짜 대화가 낫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73세 이경자 씨와 75세 김복순 씨는 40년 지기입니다. 젊은 시절 같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친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 모두 갓 시집 온 새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같은 또래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밥도 나누고 걱정도 나눴습니다. 지금은 사는 곳이 달라졌지만 매주 화요일 오전에 전화를 합니다. 이 약속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몸이 좀 안 좋아도 기다렸다가 전화합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날씨 이야기, 어디가 아팠다는 이야기, 맛있게 먹은 것 이야기, 손자가 무슨 말을 했다는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를 30분씩 합니다. 그런데 그 30분이 끝나고 나면 두 사람 모두 기분이 달라져 있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 가벼워지는 것이 있고 들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경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요일이 기다려져요. 복순이한테 전화하는 날이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전화 하나가 일주일을 버티게 해줘요. 그 한마디에 친구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하세요. 오래 연락이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다시 시작하기가 더 쉽습니다. 없다면 찾아보세요. 걷기 모임에서 만난 분, 복지관에서 우연히 이야기를 나눈 분. 깊은 관계는 처음부터 깊지 않습니다. 작은 솔직함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날씨 좋다는 말 한마디, 이거 드셔보셨냐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40년 우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기는 혼자 즐기는 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앞에 세 가지가 있어도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대부분은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오는 날, 친구를 만나는 날, 그 외의 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날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을 혼자 있는 것과 같은 말로 씁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충만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자기 자신과 친한가 아닌가에서 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버팁니다.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며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냥 흘려보냅니다. TV를 켜놓지만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어야 덜 쓸쓸하니까.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도 없어도 하루가 충만합니다. 충만한 하루가 쌓이면 충만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내면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매달리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72세 박명숙 씨는 혼자 사는 분입니다.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서울과 부산에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외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명숙 씨의 하루는 외롭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천천히 밥을 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대충 먹지 않습니다. 제대로 상을 차립니다. 젓가락도 반듯하게 놓고 국도 따끈하게 데워서 자신을 위한 밥상이 자식을 위한 밥상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는 마당에 나가서 화분들을 돌봅니다. 화분이 22개입니다.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수선화는 선이, 제라늄은 제니, 산세베리아는 산이. 이름 붙인 날짜도 기억합니다. 화분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 좋다. 물 줄게. 잘 자라고 있어. 웃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분들이 박명숙 씨에게는 관계입니다. 내가 돌보면 자라고,
내가 무관심하면 시드는 그 관계가 박명숙 씨에게 매일 작은 보람을 줍니다. 오후에는 오래된 소설을 읽습니다. 새 책을 사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읽었던 책들을 다시 꺼내서 읽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지금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책인데 다르게 읽힙니다. 인생이 달라졌으니까.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일기장에 씁니다. 별것 없는 하루라도 씁니다. 화분선이 꽃봉오리가 생겼다. 오늘 산책 중에 고양이를 봤다. 생각보다 밥이 맛있었다. 그것들이 기록이 됩니다. 쌓이면 내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루처럼 보이지만 박명숙 씨는 이 하루가 좋다고 합니다. 음악이 좋고 화분들이 좋고 책이 좋고 일기 쓰는 시간이 좋다고.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이 하루가 충만하기 때문에 서운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식이 전화하면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선이 꽃봉오리 생겼다고, 오늘 책에서 이런 구절 읽었다고. 자식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습니다. 엄마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자식에게도 안도가 됩니다. 혼자 즐기는 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산책 한 바퀴, 맛있는 차 한 잔, 오래된 책 한 페이지. 그 작은 것들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게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섯 번째 무기는 배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뇌는 늙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능력입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뇌는 빠르게 굳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뇌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인지 기능이 유지되고 치매 위험이 낮아지고 삶의 의욕이 높아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수치 너머의 이야기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대화가 다릅니다. 어제 새로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눈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그 생기가 주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자식이 존경하는 부모는 많이 배운 부모가 아닙니다. 지금도 배우려는 부모입니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있는 부모,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 하는 부모, 그런 부모를 자식은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자식에게, 손자에게 삶의 태도로 전해집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6세 홍재만 씨는 72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무료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 나이에 젊은 강사 앞에서 스마트폰을 배운다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의실 의자에 앉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이걸 내가 왜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에서 사진을 찍어 손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법을 배웠을 때 손자에게서 이모티콘이 날아왔습니다. 하트 이모티콘이었습니다. 홍재만 씨는 그 하트 하나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손자와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왜 진작 배우지 않았나 싶어서 그 후로 홍재만 씨는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다음에는 유튜브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튜브에서 역사 강의를 찾아서 매일 한 편씩 봤습니다. 역사가 재미있어졌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외워야 하는 것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역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인물들의 결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때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했는지가. 아들과 만나면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더 재미있어지셨어요. 그 한마디가 홍재만 씨에게는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람.
나이 들어서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배움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해보는 것 하나, 오늘 처음 읽어보는 것 하나, 오늘 처음 가보는 곳 하나, 그 하나하나가 배움입니다. 그 배움이 뇌를 깨우고 뇌가 깨어나면 삶이 깨어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자신감이 됩니다. 나는 아직 잘하고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노년을 젊게 만듭니다. 6번째 무기는 유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지만 어쩌면 가장 특별한 무기입니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머는 재능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같은 상황을 비극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웃음거리를 찾을 것인가. 그 선택이 유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머는 역경 앞에서의 반란이다. 삶이 던져주는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서 웃음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웃을 일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웃을 일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웃으려는 노력을 멈춘 것입니까? 인생을 오래 살면 웃을 재료가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심각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 나이가 들어서야 웃긴 것들, 그것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보면 웃깁니다. 그때 왜 그걸로 밤새 고민했나? 그때 왜 그 말 한마디에 그토록 상처를 받았나? 나이가 들면 그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웃으면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인천 중구에 사는 78세 노경자 씨는 동네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언제나 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경자 씨의 삶이 순탄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일찍 잃었고 자식 중 하나가 사업에 실패해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고 몇 년 전에는 큰 수술도 받았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원망스러웠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노경자 씨는 웃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 웃으면 뭐가 달라져요? 안 웃으면 그 힘든 일이 없어지나요? 힘든 건 힘든 거고 웃는 건 웃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힘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유머입니다. 고통을 외면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알면서도 웃는 것. 그 웃음이 더 깊고 더 단단합니다. 노경자 씨가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습니다. 그 웃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노경자 씨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람들이 동네에 많습니다. 그래서 노경자 씨는 혼자인 날이 없습니다. 누군가 항상 옵니다. 웃게 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지니까. 유머가 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자식도 손자도 친구도 이웃도. 그래서 유머는 관계를 만드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웃긴 것을 찾아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침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웃긴 것, 밥을 하다가 뭔가 태워버린 것, 손자가 한 엉뚱한 말. 그 작은 웃음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6가지 무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건강, 돈, 친구 1명, 혼자 즐기는 법, 배움, 유머. 이 6가지는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 혼자 있어도 충만한 나, 새로운 것 앞에서 겁내지 않는 나, 힘든 것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나. 그 나를 만드는 것이 이 6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를 하나씩 만들어 갔을 때 역설적으로 자식이 더 가까이 옵니다. 친구가 더 많아집니다.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단단한 나무에 새들이 모이듯이 단단한 사람 곁에 좋은 것들이 모입니다. 자식이 보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으면 좋아서 오는 것. 그 차이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6가지 중에 내가 이미 가진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더 단단하게 만드세요. 아직 없는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은 오늘 30분 걷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돈은 오늘 하나를 덜 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친구는 오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즐기는 법은 오늘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끝까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배움은 오늘 처음 해보는 것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유머는 오늘 거울을 보고 한 번 웃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하나하나가 당신을 지키는 무기가 됩니다. 자식보다 더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미 한 가지는 하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무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6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당하고 충만하고 아름다운 황금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영상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팔자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글쎄, 팔자가 좋으려면 뭔가 더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78세 권말순 할머니가 계십니다.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강남 아파트?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작은 냄비가 아닙니다. 넉넉하게 큰 냄비로 끓입니다. 혼자인데 왜 그렇게 많이 끓이냐고요? 된장찌개 냄새가 담장을 넘어가거든요. 그 냄새를 맡고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립니다. 손에 뭔가를 꼭 들고 옵니다. 어떤 날은 호박전, 어떤 날은 나물 한 접시, 어떤 날은 슈퍼에서 사온 두부 한 모. 두부는 그렇게 상을 차립니다. 아무도 차려주지 않았는데 매일 아침 둘이서 밥상이 완성됩니다. 밥 먹고 나서 1시간쯤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젯밤 TV에서 뭘 봤다. 요즘 무릎이 어떻다. 자식한테서 전화가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다음 날 또 만납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만납니다. 누군가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사세요? 권말순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잠깐 허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요? 나 팔자 좋은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된장찌개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 말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된장찌개 냄새에 문을 두드려줄 사람 한 명. 그게 이 할머니가 말하는 팔자 좋은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팔자 좋다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혹시 평생 팔자 좋은 사람을 먼 곳에서 부러워하며 사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어쩌면 내가 이미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지 모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팔자 좋은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그림을 떠올리실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 자식이 잘 된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
넓은 집에 사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 복지 실태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스로 행복하다고 응답한 분들의 공통점을 분석했더니 자산 규모나 자녀의 성공 여부보다 훨씬 강하게 행복과 연결된 요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매일 기다리는 것이 한 가지 이상 있는 것,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 이 세 가지가 돈보다, 건강보다, 자식보다 더 강하게 행복을 결정했습니다. 팔자 좋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남 홍성에 사시는 75세 박금년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이 할머니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이 할머니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한 가지를 찾아냅니다. 그 사람의 좋은 것 하나를. 슈퍼 사장님을 만나면 사장님, 오늘 진열 참 예쁘게 해놨네요 하고 말합니다. 병원 간호사를 만나면 아가씨, 목소리가 참 따뜻하네요 하고 말합니다. 경로당에서 처음 본 어르신에게는 어머, 그 옷 색깔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하고 말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이 할머니는 사람을 볼 때 좋은 것을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할머니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반깁니다. 슈퍼 사장님은 이 할머니가 오면 과일 하나를 더 얹어줍니다. 병원 간호사는 이 할머니 차례가 오면 조금 더 친절합니다. 경로당에서는 이 할머니 옆자리가 먼저 찹니다. 박금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팔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팔자를 좋게 만든 거예요. 좋은 것을 먼저 말해주면 좋은 것이 나한테 돌아와요. 그게 전부예요.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박금년 할머니가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것 하나만 찾아보시겠어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팔자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남 여수에 사시는 79세 이분선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자식은 서울에 있고 남편은 7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를 직접 만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이 할머니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 6시 반, 할머니는 눈을 뜹니다. 제일 먼저 창문을 엽니다. 여수 바다 냄새가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그 냄새를 한번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혼자 말합니다. 오늘도 왔네. 바다 냄새를 맡는 그 30초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마당에 나가 화단을 들여다봅니다. 무슨 꽃이 폈나, 어제보다 얼마나 자랐나. 그 관찰이 10분을 채웁니다. 오전에는 동네 어르신 돌봄 센터에서 하는 손뜨개 모임에 나갑니다. 일주일에 2번입니다. 거기서 만든 목도리를 복지관에 기부합니다. 오후에는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집안일을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서울에 있는 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길지 않습니다. 오늘 여수 석양이 참 예뻤어. 너도 좋은 하루였으면 좋겠다. 딸은 그 문자를 받고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 사랑해. 그 짧은 문자 교환이 이분선 할머니의 하루를 닫아줍니다.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팔자 좋아요. 아침에 바다 냄새 맡을 수 있고, 꽃이 자라는 거 볼 수 있고, 저녁에 딸한테 문자 보낼 수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팔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억만금이 없어도 이분선 할머니는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매일 감사할 것을 찾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아휴,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였나요? 아니면 와, 오늘 바람 소리가 정말 좋다, 였나요? 같은 아침인데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느냐가 그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아침을 다르게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팔자 나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분이 팔자 좋은 사람이 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72세 오말숙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팔자 기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일찍 세상을 떴고 자식 둘은 각자 살기 바빠 자주 오지 못하고 몸은 무릎이 아프고 혈압도 높았습니다. 작은 임대 아파트에 혼자 살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손주 봐준다고 자식 집에 가 있고 남편과 여행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하는 인생 글쓰기 수업에 나가게 됐습니다. 특별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기 심심해서 나갔습니다.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런 주제를 주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하나를 써보세요. 오말숙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잘한 일이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잘한 게 있을까? 그런데 생각하다 보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끝까지 곁에 있었던 것. 남편이 마지막 3년을 병원을 오가며 보냈는데 그 3년 동안 단 하루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그걸 썼습니다. 선생님이 발표를 시켰습니다. 오말숙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그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대단하시다. 그 말 한마디에 오말숙 할머니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평생 아무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3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그날 오말숙 할머니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팔자 기구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일을 해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이후 오말숙 할머니가 달라졌습니다. 글쓰기 수업에 계속 나갔습니다. 쓰면 쓸수록 자기 삶에서 잘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못 배웠어도 자식들 대학 보낸 것, 가난했어도 남한테 손 벌린 적 없는 것, 힘들었어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것, 그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말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팔자 좋아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팔자 나쁜 사람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내 팔자가 얼마나 좋은지를. 팔자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그 눈이 오말숙 할머니를 팔자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낮게 보는 자는 반드시 남의 삶을 높게 보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보는 자는 어디서든 족함을 안다. 남의 팔자가 좋아 보이는 것은 내 삶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바르게 보면 이미 충분히 좋은 팔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말숙 할머니가 바로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내내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배지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가진 것, 의미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 눈이 500권이 넘는 책을 쓰게 했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한탄하는 사람과 족함을 찾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4세 김복순 할머니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76세 정순덕 할머니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분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삽니다. 남편도 둘 다 없습니다. 자식 수도 비슷합니다. 사는 형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분의 하루가 완전히 다릅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나, 물가는 또 올랐나, 날씨는 추워지나. 뉴스를 보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핸드폰을 봅니다. 단톡방에 누가 뭔가를 올렸습니다. 누구네 자식이 어디 취직했다. 누가 어디 여행 갔다 왔다. 그것을 보면 또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먼저 엽니다. 오늘 날씨를 느낍니다. 따뜻하면 따뜻하다. 추우면 이불 한 번 더 당겨 덮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합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어제 사다 둔 귤을 하나 깝니다. 귤 껍질 냄새를 맡으면서 오늘 뭘 할지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체국에 가야지. 오늘은 그 집 앞 목련이 얼마나 피었나 보러 가야지. 그 하나가 오늘의 방향이 됩니다. 두 분 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삽니다. 그런데 김복순 할머니의 하루는 무겁고 정순덕 할머니의 하루는 가볍습니다.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10분이 달랐습니다. 무엇으로 하루를 여느냐가 그 하루 전체의 색깔을 결정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침에 나쁜 것을 먼저 보지 않아요. 좋은 것을 먼저 보려고 해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요. 팔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가 팔자예요. 아침 10분이 팔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핸드폰을 먼저 보셨나요? 창문을 먼저 여셨나요? 내일 아침 딱 하나만 바꿔보시겠어요? 핸드폰보다 창문을 먼저 열어보세요. 그 순서 하나가 하루를 바꿉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깊습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더 팔자가 좋아지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80세 신말레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아는 분입니다. 80이 넘으셨는데 이 동네에서 제일 바쁜 어르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쁘냐고요? 이 할머니는 주 2회 복지관에서 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나갑니다. 나가서 본인이 프로그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 온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말벗을 해드립니다. 자신도 혼자 사는 분인데 더 혼자인 분들을 챙깁니다. 신말레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피곤하지 않으세요? 8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피곤한 것보다 가지 않을 때 더 힘들어요. 집에 있으면 내 걱정만 하게 돼요. 나가면 남 걱정을 하게 되는데 남 걱정이 훨씬 가볍거든요. 남 걱정이 내 걱정보다 가볍다. 그 말이 정확합니다. 내 걱정은 해결책이 잘 안 보이지만 남 걱정은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사람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신말레 할머니는 80이 넘어서도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이 할머니의 팔자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연구에서도 이것이 숫자로 확인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중 자원봉사나 이웃,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의 주관적 행복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41% 높았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이 통계로도 증명됐습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더 줍니다. 더 주니까 더 받습니다. 더 받으니까 팔자가 더 좋아집니다. 그 선순환이 신말레 할머니의 팔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충분히 나누지 않아서다.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는다. 신말레 할머니가 바로 이것을 살고 있습니다. 나눌 때 자신이 풍요롭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8순이 넘은 할머니를 이 동네에서 제일 바쁜 사람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당신도 지금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 말 한마디, 미소 하나. 그것들이 이미 충분한 나눔입니다. 6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식 문제입니다. 팔자 좋은 어르신들은 자식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77세 최봉순 할머니와 같은 동네 78세 윤말자 할머니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 다 자식이 셋입니다. 그런데 두 분의 자식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윤말자 할머니는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이 먼저 납니다. 큰애는 바빠서 전화도 잘 안 하고, 작은애는 살림이 빡빡해서 용돈도 못 주고, 막내는 명절에 와도 금방 가버린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 아쉬움이 항상 마음 한쪽에 있습니다. 최봉순 할머니는 다릅니다. 이분도 자식 셋이 똑같이 바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자식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큰애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전화를 해요. 기특해요. 작은애가 살림이 빠듯한데도 명절에 뭐라도 사들고 와요. 마음이 갸륵해요. 막내가 금방 가도 왔다 갔다는 게 어딘데요. 바쁜 거 알면서.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윤말자 할머니는 자식이 한 것에서 못한 것만 봅니다. 최봉순 할머니는 자식이 한 것에서 잘한 것만 봅니다. 그 차이가 두 분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최봉순 할머니는 자식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윤말자 할머니는 자식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흐려집니다. 최봉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한테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나는 자식한테 기대를 낮췄더니 고마운 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식이 고맙고 자식도 나한테 더 잘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기대를 낮추면 감사가 보입니다. 감사가 보이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실제로 더 잘해줍니다. 팔자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공통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73세 황정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연금은 한 달에 65만 원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매달 5만 원을 꼭 씁니다. 어디에 쓸까요? 자신을 위해 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읍내 미용실에서 머리를 합니다. 펌어는 못하지만 세팅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그날 좋아하는 칼국수 집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번의 자기 사치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사치인가 싶었다고 합니다. 연금 65만 원에서 5만 원이면 꽤 큰 돈이니까요. 그런데 이날이 있으니까 나머지 29일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용실 가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날을 위해 한 달을 삽니다. 황정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 머리하고 칼국수 먹는 날이 있어서 나 팔자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이 기다려지거든요. 기다려지는 날이 있는 사람이 팔자 좋은 거 아닌가요? 기다려지는 날이 있는 사람. 그것이 팔자 좋은 사람의 정의입니다. 당신에게는 기다려지는 날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하나 만드세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좋아하는 것 하나 사 먹기로 정하세요. 그 하나가 이번 주를 기다리게 만들 겁니다. 이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경북 포항에 사시는 82세 문옥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60세 때 뇌경색이 왔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남은 생이 얼마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들은 날 문옥순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하나 썼습니다. 살면서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것들. 써내려갔습니다. 바다에서 조개를 줍고 싶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고 싶다. 혼자 기차 여행을 해보고 싶다.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다. 5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조개는 그 주 주말에 동해 경포대로 가서 줍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름으로 된 통장은 은행에 가서 만들었습니다. 혼자 기차 여행은 6개월 후에 해냈습니다. 부산까지 혼자 기차를 타고 갔다가 왔습니다. 그림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초등학교 동창에게 손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 동창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우리 한번 만나자. 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22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문옥순 할머니는 그 이후로도 계속 새로운 것을 해왔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 없다는 말을 들은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82세입니다.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던 그 몸으로 2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22년이 생에서 가장 팔자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십니다. 문옥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남은 생이 얼마 없다고 했을 때 나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말이 나를 살게 한 말이었어요. 그 말 덕분에 하고 싶은 것을 미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미루지 않아요.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해요. 그게 팔자 좋은 비결이에요.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한다. 그것이 82세 문옥순 할머니의 팔자 좋은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데 미루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언제 하려고 미루고 있으신가요? 오늘 못할 이유가 있나요?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잠깐 여기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살면서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됩니다. 그것을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 떠올려 보세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종이에 써보시겠어요? 쓰면 시작됩니다. 쓰지 않으면 계속 생각만 하다 끝납니다. 이제 팔자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만난 분들, 권말순 할머니, 박금년 할머니, 이분선 할머니, 오말숙 할머니, 정순덕 할머니, 신말레 할머니, 최봉순 할머니, 황정혜 할머니, 문옥순 할머니. 이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딱 5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좋은 것을 먼저 보는 눈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먼저 찾습니다. 박금년 할머니처럼 만나는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찾고 최봉순 할머니처럼 자식이 한 것에서 고마운 것을 봅니다. 이 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매일 연습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황정희 할머니의 한 달에 한 번 미용실 가는 날처럼, 이분선 할머니의 저녁 바다 석양처럼 기다리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이 기다려지게 만드는 것 하나.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합니다. 셋째,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신말레 할머니처럼 줄 것이 있는 사람은 받을 것도 생깁니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 말 한마디, 함께 밥 먹기. 그 작은 나눔이 자신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넷째, 과거보다 오늘을 삽니다. 문옥순 할머니처럼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합니다. 과거의 억울함, 지나간 아쉬움에 발이 묶여 있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이 남아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말숙 할머니가 글쓰기 수업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본 것처럼
이분선 할머니가 아침마다 바다 냄새를 맡는 것처럼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5가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이건 나도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세요?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미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도 없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84세 조문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팔자 기구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자식 셋을 혼자 키웠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숙이 팔자 참 기구하다. 조문숙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0세 생일날 자식 셋이 모였습니다. 큰딸이 케이크에 촛불을 꽂았습니다. 80개를 다 꽂지는 못하고 8개만 꽂았습니다. 불을 끄려는데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불 끄기 전에 내가 한마디 해도 돼?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살면서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요. 엄마가 우리 셋을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아요.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셋이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살아요. 막내딸이 울었습니다. 큰딸도 울었습니다. 조문숙 할머니는 울면서 촛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평생 팔자 기구하다고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세 사람이 내 앞에 있다. 이 사람들이 내 자식이다. 이게 팔자 기구한 것인가? 이게 팔자 좋은 것 아닌가? 그날 이후 조문숙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팔자 기구하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84세인 지금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0년을 팔자 기구하다고 살았는데 80세 생일날 알았어요. 내가 팔자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식 셋이 저렇게 자랐으니 평생 몰랐어요. 팔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이 뜬 거예요. 80년 만에 눈이 뜬 겁니다. 여러분도 부디 오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80년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뜨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팔자가 얼마나 좋은지를 오늘 아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팔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나요? 강남 아파트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눌 사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먼저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날이 하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따뜻한 방이 있나요? 마실 물이 있나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하나만 하세요. 오늘 팔자 좋았던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 좋아하는 사람 목소리를 들었다. 그 하나를 떠올리면서 눈을 감으세요. 그 작은 것 하나가 내일 아침을 다르게 열어줄 겁니다. 팔자는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어떻게 눈을 뜨느냐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걸을 수 있고, 오늘도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상팔자입니다. 이 영상 혼자 보기 아까우시죠? 우리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친구분들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오늘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장면이 어디였는지요? 매일 아침 된장찌개 냄비를 넉넉하게 끓이는 권말순 할머니였는지, 80세 생일 촛불 앞에서 처음으로 깨달으신 조문숙 할머니였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미용실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황정희 할머니였는지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